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9월 초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값이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3,600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금뿐만이 아니라 은값 역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 금 수익률이 보통 높은데요. 1년 금값 수익률이 50% 이상 된다고 하니 단순히 안전자산으로만 여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산업재로 더 많이 사용됐던 은도 자산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평가 안전자산에서 고수익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금과 은 투자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코스피에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질지 주간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좀 시장 움직임이 약간 좀 흔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 차익 매물도 좀 출회되는 모습을 모이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또 이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네. 사상 최고치 경신 기록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5% 상승한 3,407.31에 그리고 코스닥은 0.66% 상승한 852.69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드디어 마의 3,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네. 4거래일 연속 또 최고점 행진을 이어가게 됐고요. 오늘 지난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기관이 좀 매도 우위였고 네. 하지만 외국인은 또 견조하게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대형 기술주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전이었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발 기술주훈풍의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했고요. 네네. SK하이닉스도 결국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점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증시 상승세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이번 주 되게 중요한 한 주인 게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일단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 FOMC 회의 때까지는 지금의 어떤 상승 공식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AI 투자, 또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FOMC 회의와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확인됐던 거 고용은 악화됐다. 네. 물가는 우려할 만큼 높지 않다. 이게 확인이 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금리가 떨어져서 낮은 수준일 때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경향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살아있냐 이 부분이었죠. 네. 이것도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확인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은 실적이지만 실적 외에 매출의 30배 수준의 계약 잔고를 발표를 하면서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구나. 이 부분을 증명해냈죠. 네. 이게 이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심이 뜨거워지는 요인이었고 국내에는 역시 반도체주 등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증시 부양 의지를 재차 드러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즉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다시 한번 정책 기대감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또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난 것도 이런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는 데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시간까지 협상 조건에 넣어서 가장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통화 수합,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수합 체결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외환 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안, 즉 한미 통화 수합도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통화 수합은 이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에 미리 정한 가격에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하면서 3,50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해서 거액의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미국 정부의 무제한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해서 일종의 환율시장의 그 방어책으로서 미국 측에 이제 통화 수합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이 어떤 입장인지는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비상설적으로 아니 상설적으로 그 기축통화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는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외환 보유나 우리 기업 보호 같은 다양한 국익의 측면에 영점을 맞춰서 최대한이 되는 지점의 시간도 계산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건 결국 해석을 해보면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이제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장관급 그 후속 관세 협상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인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로트링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했고 이제 귀국을 했죠. 이어서 오늘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미는 그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일본과의 협상을 거론하면서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릴 것, 또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이익 배분 방식도 전반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협정을 체결한 일본의 경우에는 미일 무역협정 행정명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16일부터 발효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정부가 발행한 개인 투자용 국채에 40대, 50대 중년층이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이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서 발행되는 저축성 국채를 말합니다. 작년 중순부터 이게 최초 발행이 됐죠. 이제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차원, 또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의 수요 기반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해서 좀 다양화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단독 판매하는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통계 그리고 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에서 50대가 39.3%로 가장 많았고요. 50대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는 전체 투자자의 21.7%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40대와 50대가 이제 전체 투자자의 61%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입 목적을 묻는 질문에 노후 대비라고 답한 투자자가 전체 응답자의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분산 투자나 안전자산 측면에서 투자했다고 답한 비율은 26%.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개인 투자인 국제 투자에는 40대부터 일찌감치 노후 대비에 나서려는 이런 수요들이 40, 50대 투자가 집중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인 국채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지 않습니까? 네,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발행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제 개인 투자인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표면금리에다가 이제 가상금리에 더한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 때 한꺼번에 일괄 지급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이런 세제 혜택이 주어지죠. 아무래도 이제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게 되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 이제 분리과세를 적용을 해주면 확실히 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앞서 이제 실제로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인 국제 투자의 매력으로 이제 분리과세를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력 때문에 투자자 10명 중에 6명꼴로 2번 이상 복수 청약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투자자당 평균 3.76번 재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 10번 이상 재청약한 투자자도 전체의 11%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중도 환매 신청을 한 비중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봐서는 네. 투자한 분들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최근 금값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금 관련해서 투자해야도 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마음 오락가락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글로벌 IB에서는 연말에 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금값 오르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석진 금융연구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3월에 모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시간이 네, 좀 시간 훌쩍 빠르네. 지나서 더운 건 피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금값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얼마예요? 3,000달러에서 3,600달러. 600, 한 40달러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네. 굉장히 급등세인 거죠. 그렇죠. 역사상 가장 많이 급등했던 데는 언제였을까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역사상으로 보면은 네. 이제 그 닉슨이 이제 금태한제를 네. 폐지하고 네. 70년대에 금값이 한 200달러 이하에서 한 네. 800달러 때까지 이렇게 한 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지금 있었죠. 온스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기간에 급등했던 사례로 꼽고요. 네. 사실 지금 2000년대 이후에도 금값이 사실 한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만 해도.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성격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맞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금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의 변화에 따른 결과적인 측면에서 네.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항상 금은 결국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싸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맞는가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안전자산은 크게 급등락이 없다는 게 안전자산의 개념이라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건가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의 성격은 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올해만 들어서도 금값이 한 40% 정도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로우 리턴이 아니잖아요. 하이. 그렇죠. 하이 리턴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금 성격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낮으면서 좀 꾸준하게 어떤 물가 상승률 정도 이상
했지 않은 네. 그런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봤을 때 금값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네.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네. 이런 이례적인 현상을 만들고 있는 그 기저의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금을 비롯한 귀금속의 어떤 초강세를 네. 가져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은 뭐 소위 금이 금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네. 지금 금에 대한 또 예. 귀금속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어떤 사랑이 상당히 높은 시기가 아닌가 귀금속이면 싶습니다.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 말고. 금 외에 예, 예. 뭐 금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떠오르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은 귀금속인 백금, 네. 이게 플래티넘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계열의 팔라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을 중심으로 하는 게 귀금속이잖아요. 네. 올해는 이 희소성을 갖고 있는 귀금속들이 무차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금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38%, 39% 네. 이 정도 올랐는데 은 가격은 한 46, 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네. 플래티넘은 한 56, 7%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귀금속 가격들의 동반 강세가 주는 어떤 시사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때는 네.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네.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안전자산인 채권 또는 예금 이런 쪽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네. 매력이 좀 속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귀금속으로 돈이 몰리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더 크게 보면은 네. 앵커님도 생각을 뭐 동의하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안전자산 얘기가 나올 때는 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현금 비중을 늘려라. 네, 네. 그런데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말이 사라진 시대예요. 아무도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채를 그렇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네. 우리가 글로벌 현금이라고 보면 달러잖아요. 네. 달러에 대한 매력도 이전만 못한 데다가 네.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들도 마땅히. 전혀 예. 그 어떤 대체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가 약세면 원화나 엔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러면 환율이 예를 들면은 뭐 1,200원, 1,100원 막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전히 아니에요. 지금 1,400원 가까이 네, 있잖아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인 이 현금들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금을 비롯한 이런 귀금속의 매력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달러 자산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에브리띵 랠리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달러를 빼서 어디로 가지? 주식으로도 가고 해외 주식으로도 가고 뭐 금으로도 가고 해외 채권으로도 가고 하면서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는데 네. 사실 지금 뭐 2025년 오늘이 9월 15일인가요? 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미국 증시, 일본 증시, 한국 증시가 다 사상 최고치인데다가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금값도 사상 최고치고 과거 보면 이제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 금이 잘 나가든가 이랬던 것 같은데 금융시장도 잘 나가면서 네. 지금 금값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상자산 안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다 좋죠.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도대체 이 역사적인 세상은 뭐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뭐예요? 뭐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네. 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모든 자산으로 돈이 쏠리는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모든 자산에는 엄밀히 말하면은 믿을 수 있는 똘똘한 자산, 믿음의 자산들로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뭐 미국 증시나 뭐 이런 쪽에 돈이 몰리는 것들.
가장 그 똘똘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에 몰리는 것들, 네. 가장 똘똘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몰리는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신뢰 자산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네.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교육할 때 보면은 비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남하고. 근데 지금 이 시장에 올라가는 그 원천이 비교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이게 거품인지 버블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네. 그런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 너무 왔어. 이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보세요. 터질 거야. 예. 금값이 막 올랐어요. 예. 그래 그럼 금 버블 아니야? 라고 할 때 딱 드는 생각이 야 주식은 더 올랐잖아. 비교되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금값이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은 입장에서 보면은 야 금이 저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도 올라야지 네. 하면서 이 비교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것도 고평가된 것 같지 않고 어떤 것도 버블인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뭔가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그때가 위험한 거 아니야? 나중에 역사적으로 되돌켜 봤을 때 안 그런가요? 그렇긴 한데 예. 이게 벌써 제가 볼 땐 한 5년 이상 진행되고 있어서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도치 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어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젠가는 고점이 끝나고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세상은 사실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올랐으면 야 이제 현금을 바꾸자 이런 건데 이제는 갖고 있어도 언젠간 떨어지면 다시 또 오를 거야. 라는 어떤 네. 소위 버티면 네. 이긴다라는 네. 이런 투자 심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별로 버블에 대한 공포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갈 때까지 가자. 금값이 완전히 한번 확 떨어진 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요. 네. 금값도 반토막 난 적도 그게 많죠. 언제였었죠?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니까. 가장 근래에 들어서 보면은 2011년도에 금값이 한 2,0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네. 그 뒤에 금값이 무너지면서 한 1,000달러까지 떨어진. 반토막. 그렇죠. 2011년에 그러니까요. 고점을 치고 예. 떨어지면서 한 2014년 15년도 이때는 1,000달러 근처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이클이 있겠죠. 그때 왜 그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예. 경기가 침체된 측면 그리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는 또 이제 올라가는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이 채권에 비해서 오히려 메리트가 떨어지는 뭐 그런 시대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간에 유동성이 이래 줄면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시장 쪽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유동성이. 지금은 그렇죠.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항상 전망이라는 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전망이 무의미해져요. 올 초에 금값이 3,000달러 돌파했을 때 메이저 금융기관에서 금값 3,500달러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3,600달러 넘어가니까 금값 4,0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는 이런 투자 심리의 변화가 네. 이런 금값 상승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그게 크게 이제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죠. 믿음. 예, 믿음이 지금 가장 이 투자 시장, 자산 시장에서 네. 공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얼마 전에 이게 사적인 얘기지만 네. 주변에 대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학자금 대출해서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뭐해? 어디든지. 주식이든 뭐든. 금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일부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를 하면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아니면 투자를 안 하면 나만 너무 그것도- 뒤처질 거란 아까 그것도 비교 있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있죠.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한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15년, 16년째 지금 상승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면은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은 더 커지고 있고 네. 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그럼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금 투자 방법 중에서 어떤 투자 방법을 선호를 하는 건가요, 지금?
금 시장에서. 투자는 보통 이제 실물과 선물 두 가지 투자가 네. 있는데 네. 이쪽에서 보면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심리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제일 큰 금 펀드가 있어요. 금 실물에 투자하는 네. 이 펀드 규모가 한 150조 원쯤 됩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만 네. 한 10조 원 이상이 다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가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계속해서 금에 더 돈을 투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가장 큰 펀드가 한 25조, 30조 원쯤 되는데 은펀드에도 올해 들어서 한 1조 원 이상 그렇군요. 이렇게 유입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 투자나 은 투자는 네. 현물, 뭐 실물이나 선물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고 최근에는 대중적으로 ETF 시장을 통해서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금값, 은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금 생산 기업과 네. 은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아. 투자들도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올해 뭐 깜짝 놀라시겠지만 금 생산 기업과 은 생산 기업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둘 다 거의 100% 올랐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금이라는 게 뭐 한정 있는 건 아니고 또 채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면 지나면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좀 한계에 다다를 거니까 결국은 더 오를 것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또 중앙은행에서도 금도 많이 사들이고 있으니 떨어질 리가 없다. 이런 믿음이 또 시장에서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 원자재 시장에서 매장량 음. 그 신화 전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을 게 잘 못 되는데 일단 우리가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맨날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약방의 감초죠. 이제 30년 지나면은 끝이다. 더 원유 이상 고갈된다.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원유든 천연가스든 구리든 뭐 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희소성이 있는 것들이니까요. 캐면 캘수록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예외는 금이에요. 금의 매장량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금값이 지금 5년, 10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막 3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금 생산 기업들이 금을 생산만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금 생산 기업들의 생산량이 늘질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금 채굴량이 1년 연간 한 4,000톤 정도가 거의 맥시멈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4,000톤을 회복 못하고 있어요. 뭐 아무리 지금 캐려고 해도 그래요. 네, 비용만 늘면서 생산이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희소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가장 마음 놓게 만들어주는 원자재가 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 내년에 뭐 온수당 5,000달러 네. 얘기도 살짝 나오는 것 같고 이러다가 뭐 한 돈에 1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세상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러길 바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예, 언젠가는 이제 뭐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온다는 거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네. 화폐의 구매력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선호도를 더 높이는 현상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비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또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또 역시 주식도 이렇게 가는데 금도 가야지라는 투자자들의 또 바람이 현실화되면서 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런저런 현상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네. 금값이 이렇게 1년에 2배 이상 오르고 하는 그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끝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혼돈이라든지 이 경제 위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거나 네. 뭐 그런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금값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세상이 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이렇게 너무 빨리 올라가면 네. 멀미나죠. 아까 은 얘기도 하셨고 다른 귀금속 얘기도 하셨는데
금이 오르니까 나도 올라야지. 단순히 그것도 있지만 네. 일단 은이 산업 어떤 뭐라 그러죠? 산업용도. 산업 용도로 많이 점점 더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금은 귀금속 용도가 한 90%고 네. 산업 용도가 한 10%인데 네. 은은 귀금속 용도가 한 40%고 네. 산업용 용도가 한 60%쯤 주로 돼요. 어디에 많이 쓰이는데요? 은은? 은의 그 성격이 예. 빛 전도성이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빛이요? 예예. 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 필름, 사진 아. 필름으로 많이 사용됐어. 사진 필름에 들어가는 네.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현대 시대에서 또 빛 투과가 제일 중요한 산업이 태양광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태양광 패널 아. 생산할 때, 네. 제조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이죠. 네. 그리고 그 밖에 뭐 이런 어떤 전기 전자제품에서도 음. 뭐랄까요, 이 어떤 열 전도성, 빛 전도성이 좋고 네. 부식이 좀 안 된다라는 점 이런 예. 것들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은 이런 공급 수급 측면에서 은 가격 상승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은은 은 광산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구리 광산, 아. 아연 광산 네. 뭐 이런 데서 이제 부산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시대 이후에 예. 이 알루미늄 뭐 철강 관세 네, 때리고 네. 하면서 사재기하고 이런 와중에 전체적인 그 광산 생산량이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연이든 구리든 이런 광산에서의 공급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부산물인 은도 그렇죠. 덜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뭐 가격은 오른다. 오른다. 그런 측면들도 또 이제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은이 올라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는 있다. 이런 네. 금이 올라가서 은이 따라가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산업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의 불일치가 또 은 가격 투자에 또 이제 네. 기여하는 바도 있는 관세 거고요. 영향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아직 진행 중이고요. 미중 관세 전쟁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이 막 출렁이기도 하는데 네. 앞으로 이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 또 금은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에 임해야 될지 아까 좀 뭔가 느낌이 그렇다는 데서 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투자자들에게 어떤 제언을 해주실 때 그런 네. 거 포함해서 네네. 좀 주의할 점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근데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원자재 시장 전체가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음.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실물이잖아요. 실제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공통적으로 다 오르려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올해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이 에너지 시장 쪽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들은 떨어졌고요. 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금속도 뭐 강보합 정도고요. 농산물도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귀금속에 확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이 어떤 지금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고용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와 상관없이 자산 시장에 대한 심리가 워낙 강한 탓에 강세를 좀 더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 경제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재 시장이 주고 있는 시사점은 네. 좀 뭐랄까요? 좀 캄다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네, 뭐 금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 자산이라는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은 네. 시장에 또 혼란도 주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행간을 잘 읽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석진 금융연구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코너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정리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네. 일단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뭐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이나 오라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여왔고요. 네. 주말에는 테슬라가 강세 네. 보여주면서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역시 미국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주주 기준을 이제 현행 50억 원 그대로 네. 유지하겠다 이렇게 네네. 밝히면서 시장에 강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전반적인 시장 쭉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부터 그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언지를 좀 줬었고요.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장 전에 그렇게 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강하게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 계속 좀 상승세 이어갔고요. 네. 나중에 좀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지주사들 뭐 이제 분리과세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CJ, 뭐 어허. KCC부터 시작을 해서 네. SK까지 상당히 지주회사들이 많이 상승을 그랬군요. 보였고요. 네. 네, 증권주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미래에셋도 많이 올랐고 오늘 한국금융지주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제 테슬라 상승 기대감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제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그 기사 때문에 이제 네. 로봇주들이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이고 로보택시 관련 기사가 어떤 거였었죠? 뭐 이제 허가 받는 부분들 이제 네. 시험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머스크가 이제 우린 이제 자동차 전기차보다는 앞으로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 회사 이제 로봇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최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로봇 관련주들은 또 대통령이 계속 AI, 뭐 반도체,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 규제를 네, 많이 네. 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왔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주회사 강세. 또한 이제 반도체 예. 뭐 이쪽 강세는 뭐 지금 거침없습니다. 네. 뭐 파죽지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예전에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거나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은 뉴스만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급등하는 모습. 오늘 테크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마이크론 콜도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면서 네. 급등하는 모습이 좀 현재 나타났는데요. 테스트에 통과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크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만 해도 29,000원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오, 얼마까지 온 지금은 거예요? 4만 원대 아, 후반까지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숨에 많이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최근에 특히 소재 부품 장비주들, 장비, 예. 네,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내년도까지 지속적인 투자 이런 기대감, 뭐 그다음에 디램 낸드 가격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반응까지 계속 네. 이어지면서 네. 반도체들도 오늘 상당히 반도체 강한 장비면 모습 주로 보였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보통 반도체 장비주들 뭐 다들 좀 뻔히 아시는 종목들이 많겠지만 최근에는 뭐 이제 HBM 장비주들도 많이 HBM, 네, 네네 고대의 고대의 그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디램이나 뭐 이런 랜드 쪽들도 이제 최악은 좀 지났다 이런 판단들 때문에 네. 장비주들 많이 올라오는데 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뭐 테스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 네.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쪽들 많이 최근에 올라왔고요. 이미 네. 좀 오른 지는 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라온 게 이제 심텍이라든지 뭐 네. 대덕전자 같은 네. 종목들도 좀 참여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유니테스트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두산 반도체 쪽을 테스나. 많이 좀 눈여겨 보시나 봐요. 여쭤봤는데 다 나오시네요. 아 저는 좀 주로 보는 게 반도체하고 그러세요. 바이오 네 이쪽 그렇군요. 네네네. 랜드 리램이 그 최악은 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수요가 좀 늘어날 거란 말씀이세요? 어떤 왜냐하면 거예요? 네. HBM 쪽으로 너무 가면서 이쪽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지금 이쪽이 쇼티지가 난다는 얘기가 계속 아, 봄부터 재고가 나왔었는데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반응이 슬슬 나오면서 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온 거죠 지금? 지금 가격이 네.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제 네, 삼성전자가 76,500원, 네, 네, 네. SK 하이닉스 33만 1,000원까지 네, 올라왔는데. 지금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난주 그러니까 네. 딱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경계. 네, 엄청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다리다 파셨던 분들은 굉장히 그럴 수도 속상하실 있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네. 주 만에 뭐 손바뀜 하듯이 갑자기 이제 그 오픈 AI가 네. 이제 그 오라클에다가 네. 이제 엄청난 금액의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수주를 이제 얘기하면서 예. 오 아직까지 투자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네. 버블 아니다. 뭐 네. 이런 뉘앙스로 미국에서 뭐 관련주들이 막 몰려가고 게다가 또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수주 받을 때 가격 제시 안 할 거야. 좀 기다려봐. 20에서 30% 올릴 거야. 아,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반도체 DM 쪽들 막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오픈 AI인데 알트먼이 이제 샘 알트먼. 네네 그분이 약간 좀 버블이 껴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들 시장이 놀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많이 급락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계속 이제 내용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나 뭐 AI나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좀 규제도 풀어주고 밀어주기 위해서 이제 펀드도 강하게 좀 조성을 한다고 또 대통령님이 100조에서 150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탄력을 좀 받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펀드 조성이 150조까지 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반도체 중소형주나 반도체 전체 시장은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다고 보시는 거고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힘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지수 상승의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쉬는 동안 조선, 네. 방산, 그랬죠. 뭐 원전, 전력, 소방원, 네. 네,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몰고 왔었는데 이쪽은 약간 조금 요새 좀 약간 시큰둥해진 모습이죠. 왜냐하면 많이 오른 상태 속에서 이쪽에 더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바닥권에 있고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딩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쪽으로 이제 돈이 이제 막 이동을 하는 거죠. 네. 물이 점점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생각해보니까 반도체 원래 올 초부터 하반기는 좋아 막 이랬었거든요. 뷰들이. 근데 그동안은 이제 조방원전 보느라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쯤 오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밀어주는데 미국에서도 반도체 급등하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턴어라운딩 하네. 이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또 개인 선호도가 높은 섹터가 또 반도체고 또 코스닥 네, 중심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더 수급이 쏠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에 좀 맡기고 좀 가는 것도 괜찮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뭔가 종목을 선택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그냥 좀 질질 끌려가는 거 그게 좀 마음 편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질질 끌려가도 표현은 그렇지만 수익만 좋으면 됐죠. 네네. 네, 테슬라가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이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 로봇 네. 앞으로 이제 우리는 로봇 기업이다고 이제 네. 아까 머스크가 네. 얘기했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중소형 로봇들을 이제 좀 기대를 해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하는 그러니까 거죠? 거의 네. 단기적으로는 한 40%, 50%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작년 연말부터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 인공지능 AI 쪽하고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로봇 반도체 이건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요즘 다 서로 상관관계 너무 깊죠. 다 네. 이게 에너지까지 다 관련이 그렇죠. 다 깊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까지 해서 근데 로봇은 저희 뭐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이제 노란봉투법 네. 통과되고 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랄까요 그 노조 아무래도 리스크라든지 힘드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인력에 대한 비용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계화를 많이 하고 자동화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을 이제 많이 이제 대체하자. 도입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좀 많이 생겼고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이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도입되는 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집에서 좀 설거지는 로봇이 좀 대신해주고 이미 식세기가 하고 있는데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식세기는 좀 뭐랄까요 좀 그렇죠. 농담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떨까요? 이 금리 인하가 맞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에. 근데 자꾸 너무 그 시그널에만 집착하는 맞아요. 것은 어떤지 유효한 저도- 건지 위험한 건지. 네, 저도 약간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가 지금 만병통치약 같지 않습니까? 뭐 지표가 안 나오면 괜찮아, 금리 인하에 지표 안 나오는 게 더 좋아, 이런 식이고 계속 금리 인하만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목요일날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네. 25pp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시그널이 좀 중요하겠죠. 파월이 좀 더 신중문을 할지, 네. 우리 연말까지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을지. 뭔가 좀 확언을 줄지, 그러면 한 번 더 시장이 확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파월이 약간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안 줄 것 같기는 해요. 뭐 내용을 그렇게 막 확 주시는 분이 아니기 원래 때문에. 스타일이. 네. 그래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좀 차익실을 하고 싶은 욕구도 많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선방형도 있고.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거든요. 네. 근데 대주주 50억 그 한도 딱 얘기 나온 다음 기준 나온 다음부터 오늘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만 보고 달려들기보다는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에 주는 여러 가지 지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좀 해석하는 걸 좀 확인하시고, 10월 정도는 또 다시 이제 9월 달 실적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거란 실적 말이죠. 발표 기업들 나오겠네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실적이 분명히 연결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이제 지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별로 좀 실적을 잘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인 건 맞지만, 뭐 무턱대고 아무거나 살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좀 과거에 물렸던 종목이 요번에 나 이제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시거나 매도하신 이후에 한번 10월 달에 여러 가지 좀 변화를 확인하시면서 좀 재접근하는 전략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럼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가 FOMC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네. 비컷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없는 거죠, 거의. 어떤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고요. 네. 왜냐하면 관세가 그렇게 됐는데도 물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있었고, 뭐 지난 주말에는 이제 소비 심리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네. 그 부분도 괜찮아, 금리 인하로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고용 지표들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파월도 그 부분을 금리 인하의 포인트로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약간 둔화되는 느낌. 이게 고용이 좋을 때는 물가를 이제 딱 올라가도 괜찮고, 그다음에 고용이 괜찮아, 우리 경제 튼튼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상한데 점점 고용이 약간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컷은 조금 아직은 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시기상조고, 비컷은 트럼프 혼자서 좀 원하지 않을까. 네. 네. 이제 9월 중순입니다. 올해 장이 사실상 크리스마스하고 또 우리 추석 연휴 이렇게 다 빼면 사실상 한 3개월 남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시장은 좀 예상을 빗나가게 마련입니다. 9월 달은 뭐 100년 동안 뭐 계속 평균이 마이너스였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맞아 지금 오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장은 전통적으로 추석 전에 조금 안 좋았던 그런 상황. 이것도 또 바뀔 수 있을 아니 수도 연휴가 있겠습니다. 길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미리 맞습니다. 정리하지 않아요? 뭐 여행을 가도 뭐 갔다 왔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외국에서 생겨서 맞습니다. 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지금 또 때마침 또 많이 올라줬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호재는 이미 다 밝혀진 상태인데, 아하. 약간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또 10월 달 이제 추석 연휴 갔다 오고 나면 또 곧바로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좋았는데 금리 인하만 믿고 달려왔는데 실적이 조금 그러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게 항상 예상치라는 게 중요한데, 이 예상치를 어떻게 잡는지가 상당히 네. 중요한데, 눈높이는 높아져 있고 네.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10월, 11월 달 실적 시즌에 변동성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일정을 좀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될까요, 투자에? 뭐 사실 이번 주는 그 FOMC 일정 네. 그거 하나만 보고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네. 지난달 별로- 상당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중국도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생각이 아니라 부양책을 더 쓰겠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그런 식인데 또 주식 시장이 너무 올라간다고 공매도를 열어준다니까 그래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된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뭐 이럴 때는 좀 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네.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천천히 잘 가셨으면 들었습니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유한타증권의 감사합니다.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